안녕하세요. 이미숙입니다.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임상심리사가 어떤 건지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임상심리사는 인간의 심리적 건강 및 효과적인 적응을 다루고 궁극적으로는 심신의 건강 증진을 돕고 심리적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심리평가나 심리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는 걸 진단을 하고 개인 및 집단 상담을 통해서 심리치료적인 부분들에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관련해서 재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시를 한다라든지 이러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교육이라든지 또는 자문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임상심리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임상심리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임상심리사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심리치료사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서 심리검사를 수행을 하면서 환자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진단 내리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사회복귀시설이라든지 또는 재활센터에서도 근무를 합니다. 주로 근무하는 게 이제 이 정신과 병동이라든지 또는 상담기관이라든지 또는 재활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근무를 하고요. 자, 그 외에 이제 개인이 혹시나 개업을 한다라든지 또는 요즘 개인이 개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리스크가 좀 있어서 여러 명이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센터를 이제 개업을 해서 운영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윅센터라든지 또는 위클래스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재활의학과가 있는 병원이나 또는 신경과 그 다음에 그 외에 심리건강을 관련해서 여러 연구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소에서도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상심리사가 앞으로 진로 전망이 어떤가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시겠죠? 한국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일단 향후 이제 앞으로 10년간 또는 10년 그 이상이라도 굉장히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일단 뭐 굉장히 경쟁이 심해지는 사회잖아요. 요즘 사회들이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겠고, 근데 과거의 집단주의에서보다는 요즘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개인주의가 굉장히 또 심화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개인의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상담이라든지 치료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 조금 더 이제 지역적으로 들어가 보면 학교 폭력 문제가 요즘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 또는 심리적인 부분의 문제, 부적응적인 문제, 뭐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뭐 불안 장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내뿐만이 아니라 학교라든지 직장 내라든지 뭐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따돌림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심하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만한 전문가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비해서 상담에 대해서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상담받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나 그런 낙인성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았었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담이 꼭 큰 문제가 없더라도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부분이다. 도움을 받더라도 내가 현재 생활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충분히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상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획과적화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획과적화됐는데 가족끼리 서로 일주일에 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주변에서 보면. 그 다음에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내가 뭔가 힘들 게 있는 경우에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지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전문적인 도움을 또 필요로 한다. 또는 외부 기관에 누군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의뢰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라는 것도 이 진로 전망을 좋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예술적인 부분들하고 접목해서 심리적인 문제를 진단을 하거나 치유하는 센터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이런 센터들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그 센터들에서 임상심리사의 취업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취업률이라든지 또는 취업할 수 있는 장소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복지 지원 확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바우처 사업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가 또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가면 갈수록 임상심리사의 고용 전망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험을 반드시 합격을 하셔가지고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서 임상심리사로서의 이런 밝은 전망, 직업군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시는 그 2급, 임상심리사는 크게 1급이 있고 2급이 있어요. 그래서 2급,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 2급을 중점적으로 한번 다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2급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을 하는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 직무, 임상심리사 2급의 수행 직무라고 이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이제 한번 보면 국민의 심리적인 건강과 그다음에 적응을 위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심리평가라든지 심리검사라든지 또는 심리치료 상담, 심리재활 또는 심리교육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주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급 1급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수행하는 직급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상심리사 2급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물론 이걸 가지고 내가 취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앞서서 우리가 진로 전망이 좋다라는 거 봤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공무원 시험을 응시를 한다라든지 했을 때도 굉장히 혜택들이 많다. 가산점도 받을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법령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산 대상으로 이 6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을 할 때 가산 대상이 된다라든지 또는 뭐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나 지도사나 이런 관련했을 때도 가점을 주고 그 다음에 직업능력 개발 훈련 교사의 자격도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신규 임용 시에 필기시험 점수에서 가산 그 지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그 해당 직종이라든지 또는 관련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 을 하는 경우에 지원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대 현황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려고 하면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 들어가면 이런 정보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임상심리사 2급 시험 정보를 이제 꼼꼼하게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행처는 국가공인이기 때문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급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아무나 다 치고 싶다고 해서 다 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응시 자격을 한번 보면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의 실습 수련을 받아야 되고 1년 이상. 그 다음에 그 외에 또는 2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1년 이상의 실습 수련은 대체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학교를 지금 현재 나는 다니고 있다. 심리학 전공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학교의 교과목 중에서 실습 교과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실습 교과목을 수강을 한 경우에는 실습을 했다라는 걸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학기에 실습 과목을 한 과목을 듣고 2학기에 실습 과목을 한 과목을 들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1년에 해당하는 실습을 했다라는 걸로 그래서 성적 증명서 그 수업을 들었다라는 것만 증빙을 하게 되면 실습 수련을 한 걸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동학기에 실습 과목을 2과목을 수강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밖에는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학기에 실습 과목을 2개를 수강을 하셔야지만 1년 이상의 실습 수련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시고 계시면 좋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크게 이제 1차, 2차 시험이 있는데요.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시험, 2차는 실기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교과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필기시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필기시험 같은 경우 시험 교과목이 5과목을
쳐야 되는데요. 일단 1교과목이 심리학 개론, 그 다음에 2교과목이 이상심리학, 3교과목이 심리검사, 그 다음에 4교과목이 임상심리학,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과목이 심리상담. 이렇게 해서 5과목을 시험을 치게 됩니다. 자, 5과목을 치는데 그 시험 유형이 어떠냐면 사지선다예요. 사지선다고 이 사지 중에서 하나를 이제 택하는 또는 뭐 답이 2개일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하나의 답을 택하는, 그래서 사지 중에서 택일형을 하는 경우고, 그다음 시험 문제는 각 과목당 20문제씩이에요. 그래서 5과목이기 때문에 100문제가 되겠죠, 총. 이 100문제인데 이제 이 시험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2시간 30분이에요. 2시간 30분이라서 시험 이 100문제를 푸는데 2시간 30분 어떻게 하면 뭐 충분할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지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문제당 뭐 1분 한 30초 정도씩 해줘야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못 풀었다라는 소리는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이런 시간에 대해서도 조금 훈련을 해두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좀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면 내가 좀 고민하는 문제,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끌어안고 그냥 계속 있다가 보면 뒷문제를 다 놓칠 수가 있어서, 그럴 때는 넘어가고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 뭐 분배를 한다라든지 본인만의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합격 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이 5가지 교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40점으로 밑으로 40점보다가 점수가 낮을 경우에는 꽈락이 생기게 되면 이제 불합격 처리가 돼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무조건 40점은 이상은 받아야 돼요. 근데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평균 점수가 60점이 넘어가지를 못하면 또 불합격이 처리가 돼요. 그래서 매 과목 40점 이상 꽈락이 일단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라야지만 합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과목인 실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실기 시험 과목은 앞에 필기처럼 각 과목별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합쳐서 나오고 섞어서 나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임상 실무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면 임상 실무와 관련된 어떤 영역의 문제들이 나오느냐? 크게 4파트, 4영역에 걸쳐서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영역이 이제 기초 심리 평가, 그다음 두 번째 영역이 기초 심리 상담,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영역이 심리 치료, 그 다음에 4번째 영역이 자문, 교육, 재활. 이렇게 해서 4영역에 걸쳐서 문제가 나와요. 4영역에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 유형이 이제 앞서서 필기시험 같은 경우 객관식이었었잖아요. 이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필답형, 주관식이에요. 다 이제 써야 되는. 그래서 서술형도 있고 또 단답형도 있기도 해요. 단답형도 있고, 그 다음에 임상 사례형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임상 사례형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20문제 내외 정도로 해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돼야지만 합격이 될 수가 있어요. 60점보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불합격 처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술형이고 단답형이고 또는 임상 사례형이고 문제가 이 뭐 써야 되는 답의 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배점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문제당. 그래서 내가 그냥 모르는 문제 뭔가 내가 써야 되는데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다, 뭐라고 이렇게 말을 만들기가 힘들다, 서술을 하기 힘들다, 그랬을 경우에라도 문제를 아예 통으로 비우는 것보다는 관련해서 키워드라도 뭐라도 이렇게 쓰는 게 부분 배점이 혹시나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평소에 연습을 좀 하시는 것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시험 시간이 3시간인데 이 20문제가 사실 서술을 하다 보면 이 3시간이 그렇게 남지는 않아요. 부족해서 나중에는 시간 부족했다라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은 시간은 남았는데 내가 몰라서 쓸 게 없더라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평소에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객관식에 있는 것 중에 고르는 거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지만, 이 주관식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전혀 내가 단서 같은 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롯이 그냥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더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일정이 이제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시험 일정이 책정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시험 응시를 할 때 내가 크게 이제 2급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치게 되거든요. 정기 1회, 정기기사 1회 때와 정기기사 3회 때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치르게 되는데 이미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회는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3회 그 날짜를 한번 보면 일단 필기 원서 접수는 이제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해요. 큐넷에 들어가서 원서 접수를 합니다. 원서 접수를 하는데 접수 기간이 7월 20일에서 7월 26일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8월 19일 날 있고 이제 필기 합격 발표자가 8월 31일 날 있어요. 자, 근데 왜 예정자냐? 필기 합격을 했다고 해서 합격자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앞서서 그 조건이 갖춰줘야 되잖아요. 1년 이상의 그 실습 수련을 한 자 또는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그게 전제 조건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검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관련해서 응시서를 관련해서 본인이 뭐 나는 수련을 했다 또는 나는 실습 교과목을 2교과목을 들었다 또는 나는 현장에서 2년의 실무 경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증빙서를 제출을 하고 그거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지만 확실하게 합격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합격을 했으면 그다음에 실기 원서를 접수를 하게 되겠죠. 실기 원서는 9월 3일에서 9월 6일 사이고요. 실기 시험은 10월 6일에서 10월 19일, 그 다음에 최종 발표는 11월 16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큐넷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험표 출력을 해서 이제 당일 나가서 시험을 응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정들도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이제 합격률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 몇 명 정도가 응시를 해서 몇 명이 붙느냐라는 것도 관심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17년 1회를 우리가 한번 보면 1차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합격률이 그래도 많이 높죠. 80% 이상이 되니까. 그런데 2차 실기시험 하니까 뚝 떨어지죠. 17% 정도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2차가 정말로 어려울 수밖에 없겠고 우리가 미리 앞서서 그 문제 유형을 봐서 예측이 됐잖아요. 필답형 뭔가 서술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정말로 붙는 게 이게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합격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1차 시험을 필기를 준비를 하면서 관련 내용이 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를 할 거, 그죠? 실기 대비해서 좀 더 꼼꼼하게 이론적인 부분들을 외울 거는 외우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 2016년 같은 경우에도 합격률이 필기 같은 경우는 거진 80%가 넘는데 실기 같은 경우는 20%에서 25% 사이쯤으로 그래도 2016년은 필기가 조금 더 합격률이 조금 더 높았네요. 근데 2017년에 합격률이 떨어졌다라는 건 뭐를 의미하겠어요? 시험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조금 더 합격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건가? 물론 개인마다 이 공부하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도를 걸었을 때 좀 더 합격의 길에 가깝게 가지는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교재에 보면 다 기출문제들이 다 분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고 분석하는 게 필요해요. 자,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분석을 해보면 뭐가 보이느냐? 최근 경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출제 경향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나라는 걸 알고 나면 앞으로 나올 문제가 추정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출제 경향도 좀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은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또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라든지 이론들은 좀 더 꼼꼼하게 초점 맞춰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기존의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거 출제 기준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큐넷에 들어가면 출제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큐넷에 제시가 되어 있는 기준이 2015년 이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출제 기준이 거기 들어있어요. 물론 우리가 뒷부분에 각 교과목마다 보는 데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혹여나 개별적으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큐넷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언제든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9년까지는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출제 기준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출제 기준을 파악을 해서 좀 더 이제
양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워낙 교과목마다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이제 나올 만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면 출제 기준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서를 꼼꼼하게 정독을 하면서 출제 기준에 맞춰서 좀 더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그 교재의 앞부분에 합격 마법 정리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가 남이 정리해 놓은 것도 보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요약 정리하는 게 훨씬 더 공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축약된 것들로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것들도 시간 전략에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는 게 좋다.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며 예를 들어서 뭐 교재에 거의 뭐 10년치 이상의 문제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 지문들이 이제 길어진다라는 거 추세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자, 최근 지문들이 길어진다라는 건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지문을 만약에 길어지는 경우에는 이 시험 시간 좀 빡빡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할까? 평소에 내가 시험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푸는 방법들을 훈련을 한다라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문이 길어지는 거에서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게 예시들이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시들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예시를 접하는 부분은 또 합격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예시와 이 예시의 이론별로 여기에 적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평소에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론별 적용을 했을 경우에 제대로 잘 내가 몰랐다 또는 내가 풀어봤는데 문제가 틀렸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반드시 오답 노트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오답 노트 정리를 굉장히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틀리는 문제를 또 틀려요. 대부분 보면 습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렸던 부분들 또는 내가 헷갈렸던 부분들, 이건지 아니면 내가 좀 풀기 어려웠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공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랬나 라는 부분들, 내가 문맥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나, 아니면 내가 관련해서 외워야 될 게 제대로 아직까지 미흡하게 외워져 있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꼼꼼하게 다시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하고 그 관련된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하다 보면은 훨씬 더 합격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일단 필기시험 교과목 5과목이었잖아요. 이 5과목에 대해서 한 과목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일단 심리학 개론. 심리학 개론이기 때문에 영역이 엄청 방대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영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각 영역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문제는 또 나오지는 않아요. 좀 이렇게 얕은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인 개념을 뜻하는 그 핵심 언어들, 핵심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런 핵심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심리학 개론이 영역이 굉장히, 심리학 영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이 현재 출제 기준,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까지 출제 기준에 의하면 제1교과목은 일단 발달심리학, 성격심리학, 학습심리학, 인지심리학, 사회심리학, 그 다음에 연구방법론, 이 영역에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출제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초점 맞춰서 공부하실 수가 있겠죠. 자, 발달 심리학으로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일단 발달이 뭐냐라는 거, 개념적인 부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달을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연구와 관련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데서의 접근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가.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연구 주제들이 있는데, 이제 주로 나오는 주제들이 보면 인지발달,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행동이라든지 사회 및 정서 발달은 어떻게 되는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성격 발달 단계 반드시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 있나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콜버그 같은 경우 도덕성 발달 단계는 어떤가. 그 다음에 그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그죠?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 어떤가. 이런 부분들, 발달 단계가 빠지지 않고
어떨 때는 프로이드도 나오고, 어떨 때는 삐아제도 나오고, 어떨 때는 뭐 에릭슨도 나오고, 콜버그도 나오고, 발달 단계는 거의 빠지지 않게 매번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꼼꼼하게 외워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격 심리학 파트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오느냐? 일단 성격에 관련된 정의라든지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자주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 성격 이론들이 또 나와요. 이론들이 나오는데 정신역동 이론, 현상학적 이론, 그 다음에 특성 이론, 그 다음에 인지 이론, 그 다음에 행동 및 사회학습 이론, 이런 이론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관련해서 요약 정리가 필요합니다. 교재를 통해서 요약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학습심리학 영역에서는 이제 조건 형성,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조건 형성이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강화라는 개념, 그 다음에 사회인지학습인 개념, 이 부분에서 주로 시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지심리학에는 기억하고 망각은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제 인상을 형성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귀인 이론도 굉장히 중요한, 거의 뭐 매번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인지, 사회를 인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이 태도를 형성할 때 또는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하는가,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가, 어떤 원리가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심리학 부분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론. 보통 학생들 연구 방법론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주로 이제 기초 심리 통계와 관련된 거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표본 조사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 연구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설계 방법이라든지 또는 각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실험하는 부분, 그 다음에 관찰을 통해서 하는 부분, 이런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하나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측정 수준에 따라서 문제들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 측정을 할 때 척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명목 척도냐, 서열 척도냐, 또는 등간 척도냐, 비율 척도냐 관련해서 특성들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 방법, 자료를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할 거냐, 뭐 표본 조사를, 설문 조사를 할 거냐, 아니면 뭐 실험을 통해서 내가 자료를 수집할 거냐, 뭐 이런 어떤 큰 설계에 따라서 방법들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확률적 표집을 할 거냐, 아니면 비확률적 표집을 할 거냐, 그럼 확률적 표집을 하는 데는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고, 비확률적 표집할 때는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고, 그 특성들은 뭐가 있는가라는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심리학 계열은 굉장히 영역이 방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출제 기준들, 출제 경향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나중에 이제 요약 정리할 때 이 나오는 출제 기준별로 요약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목인 이상심리학. 이 이상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기시험을 칠 때 있어서 또 기본 그 지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초 심리 평가를 할 때 우리가 2차에서 실기시험을 치잖아요. 그때 이제 기초 심리 평가를 할 때 이 이상심리학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또 지식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풀기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상심리학은 두 교과목을 더 필기, 실기 두 가지를 다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교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두 영역에서 나와요. 기본적인 이상심리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상행동의 유형에 대해서 각 유형,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장애 유형이. 그거에 대해서 유형이라든지 임상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이 이상심리학의 기본 개념과 관련해서는 이상심리학이 도대체 뭔가, 정의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상심리학 역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역사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상심리학 안에서도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장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신분석 이론, 행동주의 이론, 인지 이론, 그 다음에 다통합된 통합 이론, 이런 이론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온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각 장애별로 임상 특징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각 장애별로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외우는 게 필요해요. 이건 정말로
굉장히 많이 외워야 돼요. 내가 나중에 임상 사례만 보더라도 증상만 보더라도 이 사례는 어떤 진단이 추정되는 유형이다라는 거, 그때 임상 특성은 어떤 게 있고 그때 내가 어떻게 개입을 해서 치료를 할 것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식이 머릿속에 없으면 기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불안장애, 기분장애, 중독장애, 성격장애, 그 다음에 조현병 및 정신증적 장애, 그 다음에 성장애, 아동 및 청소년기 장애, 해리장애, 그 다음에 섭식장애, 충동통제장애, 치매 선망 및 기타 인지장애, 신체형 장애, 그 다음에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강박 및 관련 장애. 이 각 장애들마다의 임상 특징이 어떻다라는 것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세 번째 과목인 심리검사 과목. 심리검사 과목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교과목이죠. 이 교과목도. 그 다음에 이 심리검사 과목도 지금 여기서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해놓으면 실기 칠 때 조금 더 도움이 돼요. 실기에서 어차피 심리검사 영역이 또 실기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나오는 영역이, 규정되어 있는 영역이 심리검사의 기본 개념, 지능검사, 표준화된 성격검사, 신경심리검사, 그 외 기타 심리검사, 이 영역에 따라서 나온다라고 출제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심리검사의 기본 개념은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일단 면담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면담의 종류나 기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도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동 관찰을 하는 거고, 행동 평가를 하는 거에 특성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거. 그 다음에 검사, 심리 검사가 굉장히 유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각 심리 검사의 유형과 그 해당되는 특성들은 뭐가 있는가, 특징들은 뭐가 있는가라는 거. 그다음에 심리 검사를 제작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제작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제작이 되는가라는 거, 제작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도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신뢰도와 타당도 관련해서 또 유념을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윤리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윤리 관련해서 심리 검사자가 행해야 되는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리 문제 반드시 꼼꼼하게 윤리 영역도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인 지능검사. 지능검사 같은 경우에 지능의 개념이 뭐냐? 검사 들어갈 지능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능의 개념은 어떻게 되고, 이 지능을 어떻게 분류를 하는가라는 거, 각 이론과 별로 지능을 분류해 놓은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론과 별로의 그런 지능 관련해서 이론, 그 다음에 관련 분류, 그 다음에 지능의 특성을 어떻게 설명을 해내고 있는가라는 거,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능 검사와 관련해서 지침, 그 다음에 지능 검사를 수행할 때 주의사항, 그 다음에 지능검사는 어떤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는가, 그 다음에 지능검사 해석할 때는 기본적인 해석, 이런 부분들도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에 있어서 표준화된 성격검사, 대표적으로 MMPI-2가 나옵니다. 다면적인 성검사라고 하잖아요. MMPI-2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특성은 뭐가 있는가라는 거, 그 다음에 실시할 때는 어떻게 실시하고 채점은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기본적인 해석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들. MMPI는 굉장히 문제가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기 문제에서도 MMPI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나오니까 꼼꼼하게 외워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경심리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경심리니까 이제 인지기능과 관련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인지기능의 유형과 특성들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경심리 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주요 신경심리 검사는 뭐가 있는가, 종류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실시를 하는가, 그 다음에 면담을 하고 행동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가라는 거, 이런 것들도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외에 심리 검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외에 뭐 아동용은 뭐가 있고 청소년용은 뭐가 있고 노인용은 뭐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분류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심리 검사의 종류를 우리가 크게 봤을 땐 적성 검사냐, 이게 성격 검사냐, 뭐 아니면 이게 뭐 투사 검사냐, 뭐 이런 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 보고형, 질문형인가, 이런 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적성 검사, 투사 검사, 질문형 검사의 종류는 뭐가 있고 그 각가지의 특성들은 뭐가 있는가라는 것도 구분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사도 굉장히 어려운 교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셔서 반복을 많이 하셔서 일단은 입에 익히고 내가 눈에 익히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교과목이 이제 임상심리학 교과목인데요. 이 임상심리학 교과목은 일단 큰 카테고리로 보면 심리학의 역사와 개관, 그 다음에 심리평가 기초, 그 다음에 심리치료의 기초, 그 다음에 임상심리학의 자문교육, 그 다음에 윤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임상 특수 분야, 이렇게 영역이 나누어져서 구분돼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우선 역사와 관련해서 보면 심리학이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왔는가, 심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상심리학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놓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심리평가 기초 같은 경우에는 실기 과목에서도 심리평가 기초와 관련해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면접하는 부분, 행동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성격평가를 할 때 개념, 그 다음에 방법, 면접의 개념의 방법, 행동평가의 개념과 방법, 성격평가의 개념과 방법, 이러한 것들을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평가를 하는데 실제 심리평가를 내가 계획을 하고 실제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 해석을 하고 그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 심리치료와 관련돼서도 아셔야 되죠.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임상심리사로서도 업무 수행을 하지만 심리치료사로서도 업무 수행을 한다라는 걸로 앞부분에서 우리가 직무 수행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심리치료의 기초 영역에서는 행동 치료의 개념이나 종류, 인지행동 치료의 개념이나 종류, 이런 파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신역동 치료의 개념, 그 다음에 시행을 어떻게 할 건가, 시행 방안, 그 다음에 기타 심리치료로 인본주의 치료와 관련된 문제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심리 기초와 관련된 부분들 각 이론별로 치료 개념과 종류 이런 것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상심리학의 자문, 교육, 윤리. 우리가 자문 교육적인 부분은 또 뒷부분의 실기 과목에서 공통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문의 정의는 어떻고 자문의 유형은 뭐가 있고 자문의 역할은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교육의 정의는 뭐고 교육의 유형은 뭐가 있고 교육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윤리적인 부분들 반드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임상심리사가 행동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들,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어떤 제약들이 있는가, 어떤 규약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임상 영역은 굉장히 특수 영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행동의학 적인 부분들, 뭐 건강심리학 영역, 신경심리학 영역, 또는 뭐 범죄심리학 영역,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요. 뭐 소아정신과 관련해서 소아신경심리 영역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개념들, 활동들도 추가적으로 알아놓으면 훨씬 더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100점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출제를 빈도를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좀 많이 덜 나오는 부분이다라는 거 좀 후순을 미루고 좀 많은 문제가 나오는 영역들을 조금 더 이제 타겟팅해서 공부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필기 마지막 과목, 5번째 과목은 이제 심리상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상담의 기초적인 영역, 그다음에 심리상담의 주요 이론, 심리상담의 실제, 그다음에 중독상담, 그다음에 특수문제별, 상담 유형, 이런 영역으로 구분되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상담의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일단 상담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의 개념이라든지 상담이 정말 필요한가, 필요성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 상담과 관련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상담 목표, 그 다음 상담의 기본 원리는 어떤 원리들이 기능을 하는가, 그 다음 상담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상담의 전반적인 기본적인 이해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담의 이제 역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국내 상담의 발전 과정은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는가라는 거, 그 다음에 상담 윤리 반드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윤리 강령과 관련된 문제들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주요 이론과 관련된 것들. 앞서도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론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들을 잘 정리를 해놓으면 여러 교과목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론 공부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중첩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제 경향을 먼저 분석을 해놓으면 우리가 여러 교과목을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뭐가 있는가라는 것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분석, 인간중심, 행동주의, 인지적 이론, 이 관련해서 이론들이 나오고, 그 다음 상담의 기본 개념, 그 다음 주요 기법과 절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부분들도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심리상담을 실제
상담을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상담 면접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면접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문제별 접근은 어떻게 하는가,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상담 전반적인 과정, 상담의 진행 과정, 있잖아요. 뭐 우리가 초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종결기도 있잖아요.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진행이 되는가,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라는 거. 근데 상담을 시작할 때하고 종결할 때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어떤 특성들이 있고 뭐를 주의해야 되고 뭐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가, 시작과 종결과 관련된 내용들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상담 그러면 크게 개인 상담이 있고 집단 상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집단 상담과 관련된 문제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의 정의, 집단 상담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가, 집단 상담의 과정, 그 다음에 집단 상담과 관련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방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독 상담도 반드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독 모델, 변화 단계 이론, 그 다음에 중독인 경우에 이제 사례 개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별 접근 유형이 달랐다. 그러면 그 문제별에 대해서 특성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수 문제 영역별 상담 유형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그래서 학습 문제를 상담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성문제 상담, 비행 청소년 관련해서 비행 상담, 그 다음에 진로 상담, 위기 및 자살 상담,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성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구분해서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과목, 필기 과목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임상 실무와 관련된 2차 실기 과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시되어 있는 수행 준거가 산업인력공단에 제시된 수행 준거가 2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준거가 심리평가, 기초적인 심리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걸 보기 위한 시험을 치겠죠. 그 능력을 검증하겠죠. 그 다음에 임상심리학 지식을 통해서 기초적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자격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검증해내는 관련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임상실무와 관련된 4가지 영역, 첫 번째 영역 기초심리평가와 관련된 영역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가, 주로 이제 심리검사를, 기초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고 적용하는 부분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면 기초심리검사는 어떤 검사들이 주로 나오는가, 지능검사, 우리 앞부분에 필기 과목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표준화된 성격검사, 그다음 추사검사, 그다음 신경심리검사, 이런 검사들을 실시하고 채점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걸 알아보는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양하게 이제 행동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검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다양한 행동 평가 방법을 활용해서 목표 행동,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목표 행동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는가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초심리평가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앞서서 필기 과목, 이상심리학 과목 설명할 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초심리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뭐가 선행돼야 되는가? 이상심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 장애 유형별로 임상적인 특성이 어떤 특성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례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진단을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심리 전반에 걸친 지식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심리장애 유형, 그 다음 심리검사, 이런 부분들도 알고 있어야지만 기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째 영역, 기초심리상담 영역. 자, 여기서는 심리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걸 이제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내담자와 관계 형성을 하는 부분,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는 부분, 그 다음 상담 목표를 설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가라는 영역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담자로서 상담을 시작하고 종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치료. 3번째 영역, 심리치료 영역에 있어서는 일단 심리치료를 실제로 수행하는 부분들, 그래서 내담자와 치료 관계를 형성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 수정을 어떻게 하는가, 기초적인 행동 수정법, 그 다음 대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아동 지도법, 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실시를 할 수 있을 건가 라는 것들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관련
문제들이 출제가 될 텐데, 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심리치료 이론과 기법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 각 유형별로 이론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 이론별로 개념적인 부분들 또는 기법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사례에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미리 이게 이론별로 기법이라든지 개념이 내가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사례에 적용하는 게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이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사례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사례뿐만이 아니라 이 아동 및 청소년 사례에 대해서도 치료적인 개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거, 그 다음에 자문 능력을 어떻게 내가 키울 수 있는, 어떤 자문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관련 부분들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비교적 이 부분이 문제수가 좀 적기는 해요. 실기 문제 중에 이제 빈출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그렇지만 반드시 나오는 영역이다. 문제수는 작지만 안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 특히 재활과 관련된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문하고 교육하고 심리 재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걸 검증을 하겠죠. 그래서 기초적인 자문, 그다음 심리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행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리사회적 기능평가를 하고 심리 재활을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또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걸 알아보는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임상심리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기초 자문과 교육과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재활적인 부분들 를 전반에 걸쳐서 이해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묻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만성 정신질환 환자들의 재활과 관련해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기시험 각 영역별로 살펴봤습니다. 자, 보면 할만하신가요?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워, 공부할 게 너무 많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합격의 길은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반드시 합격을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